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자초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크, 우리 둘 사이에서 항상 당신이 더 낙관적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신에게 넘길게요. 그럼 저는 이란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일이 조금 넘었을 때. 왜냐하면 양해각서가 60일 전에 막 체결됐으니까요. 미국이 이란과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이 협정이라고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베르사유 조약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건 끔찍하다. 트럼프가 항복했다. 이건 끔찍하다. 그리고 최근 당신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패배를 자초하고 있다. 맞아요. 하지만 진실은 지난 6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0일은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관적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양보해서 오바마2 합의와 같은 나쁜 합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시, 이란에 대한 봉쇄는 아주 견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민들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군인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말로는 지지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한 정권은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전 없이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고 오히려 유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보다는 높을지 몰라도 전쟁이 한창일 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소모전이 아닌가요? 좋아요. 우선 저는 정말 소모전을 싫어해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 그건 좋아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압박으로 무너질 수도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동안 이란 국민들도 그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위험과 미사일을 감수하면서도 일이 끝날 때까지 버텨온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감내하려 했어요. 이란 국민들은 그런 점에서 정말 영웅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권은 단순히 사업 수완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을 가진 지하디스트 이슬람 정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다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 그리고 군대가 그들을 총으로 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누군가 감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광장에서 공개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슬람 공화국이 승리했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인식이 현실만큼이나 거의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당신이 그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거절했으니까요. 그리고 알겠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위협했죠. 만약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가 너무 여러 번 그렇게 말해서 그들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죠.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를 말하고 이슬람 공화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렵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아니 안 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협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경제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지 않는 점은 마치 대화할 사람이 있거나 합의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누가 알겠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은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지 않고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 본인의 말을 잘 새기세요.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가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는 그의 발언에도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날은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폭격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다음 날에는 휴전 협상을 하자고 하고 어느 날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다가 또 다른 날에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죠. 맞죠? 저는 그가 심리전을 통해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진실은 지난 60일 동안 그가 그들에게 어떤 양보를 했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그는 군사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전면전 없이 특히 11월 이전에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이끌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전에 이란인들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란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11월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는 그가 더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11월 이후에는 만약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선거를 치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로 이란 입장에서 시간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2년 안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년 안에 그는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2년 안에 그는 소모전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개구리는 뛰쳐나올 겁니다. 하지만 냄비에 넣고 물을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고통이 점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뛰쳐나올 줄 모르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루시, 그들이 자기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슬람 정권이 심지어 바시즈와 혁명 수비대에게조차 월급을 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승리 전략이 아닌가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트럼프가 어쩌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그가 레임덕 대통령이 될 거라고들 하죠. 특히 의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 즉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는 소모전을 유지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란의 관점에서 시간을 버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시각이죠. 그리고 사실 그건 좋은 시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마치,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 얘기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당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점이 제가 지지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행보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란과 연결된 다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승리와 패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자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바논도 있죠. 그러니까 잠깐 가자 지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논쟁, 즉 토론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실제로 10월 7일 이전과 똑같은 수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가자 지구에 남아 있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은 10월 7일 테러범들과 다른 테러범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꽤 미온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더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이자 측근인 제러드 쿠슈너가 어제 이집트에 가서 하마스 테러범들과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 자체로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평화위원회라는 것도 사실 이건 마치 환상 속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무장을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이른바 기술 관료 정권이라고 불리는 그 집단도 결국 하마스와 파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게 전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레드 쿠시너가 하마스와 잘 지내려고 거기에 가서 무장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참고로 오늘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가든 우리가 8월 17일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쿠슈나는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로 가는 중이고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루티. 트럼프 행정부 첫 몇 달 동안 그들의 대테러 책임자, 아니 대테러가 아니라 외국 정부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마스와 만난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질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만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마스 협상 상대 중 한 명과 개인적인 순간을 가졌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하마스 인사들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제렛 쿠시너. 그는 대통령의 사위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즉 대통령의 고문들이 하마스와 접촉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위트코프도 고위 고문입니다. 쿠시너가 고위 고문으로서 하마스 인사들과 만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냄새도 싫고 저한테는 좋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해봐야 안다는 거죠. 네,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만남을 가졌다면. 쿠슈나. 쿠슈너 아니야.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만남을 가져서 우리 인질들을 작년에 풀려나게 했잖아. 맞지?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쿠시너가 오늘 하마스를 만났다면, 아니 어제라고 해야겠지만 이번 주에 그게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 가자지구에서 좋은 합의란 무엇일까요?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해야 한다고요.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넘겨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 역시 체면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들도 이란 측처럼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누구도 하마스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석방된 인질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봤듯이 트럼프는 그들이 가자지구에 있고 끔찍한 환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운 가자지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죠. 그는 정말로 환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쩌면 그는 평화와 안정을 원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는 그저 가자지구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싶을 수도 있고 뭐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가 이란 핵 문제에서 타협할 것 같지 않고 하마스가 반드시 무장 해제돼야 한다는 문제에서도 타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하마스가 보여주기식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랍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가자지구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하마스는 군사 세력이 아니라 오직 정치 세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이끌어낸다면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마스에는 정치국과 군사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무장 알아요.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네타냐후가 방금 거부한 15개의 조항을 계획 말인데요. 하마스예요. 이미 형편없었던 20개의 조항 계획에서 완화된 버전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안 좋은 게 어떤 무기를 무장 해제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너무 모호해요. 아마 방어용 무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지켜보는 창고에 무기만 보관될 뿐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하마스가 아니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모든 나라들, 카타르도 그중 하나인데 지금 당장 목록이 앞에 있지는 않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도 포함해서 그리고 성명을 요르단과 발표했어요. 이집트도요.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제가 이 나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고 그동안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쿠슈너가 하마스를 만나러 가던 바로 그때 그들은 성명을 냈는데 그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 어쨌든요. 실제 표현을 찾아보는 건 쉽지만 그건 분노에 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집단 공격이에요. 그게 불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서방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서방이 자기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서방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죠. 그리고 그 사이에 쿠슈너와 위트코프 같은 사람들, 미국계 유대인들은 10월 7일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거래만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허락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피해 굶주린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적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적들이 항상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제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세요. 제발 우리의 땅을 가져가세요.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저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버스에서 자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죠. 아니면 25년 전처럼 알다시피 쌍둥이 빌딩에 돌진하자고 했죠. 그게 바로 그들이 서구 자유주의 사상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서구 자유주의 사상을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건 좋은 거죠.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서구가 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악을 조장한다면 결국 그 악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게 절대 초점을 잃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요. 아직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적이 그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고 하셨죠? 그건 아직 지켜봐야 해요. 우리는 아직 핵무기 문제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또한 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처럼요. 아니에요. 그들은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해요. 네, 잠깐만요. 알겠어요. 멈춰요. 계속 말씀하셨죠. 제가 답변하고 싶어요. 그들이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저도 동의해요.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무장 해제를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무기를 포기하면 다른 가자 주민들에게 학살당할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자 주민들은 하마스에게 분노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들은 아무런 통제권도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란 존재 자체가 무기가 없는 정치 집단일 뿐이죠. 또 이곳은 굉장히 거친 지역이잖아요. 무기가 없으면 그들은 죽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실제로 무기를 포기할 거라고는 매우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무장 해제한다는 가정하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왜 이스라엘이 분위기를 망치는 역할을 해야 하죠? 어차피 우리는 그들이 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는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 트럼프가 이 합의에 도달했고 우리가 그 합의에 동의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고 지난주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나는 15개 항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어차피 그 항목들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마스와 평화위원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합의에 서명했다가 파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합의의 일부가 아니었고 우리는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한 기자가 워싱턴에서 트럼프에게 네타냐후가 당신의 합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넘었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해 험한 말을 하고 싶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강인해 보이죠. 그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쿠슈너와의 만남 이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건이 걸린 합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는 한 가자 지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열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어떤 일도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마도 우리가 유연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유연성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무장 해제하면 우리는 C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A도 B도 C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자동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달려있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 좋아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지역인 레바논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열흘 정도 혹은 당신이 말하는 시점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아니요라고만 해야 할까요? 자동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더 나쁜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우리 스스로 손이 묶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그게 지난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말하죠. 네, 우리는 하마스 지휘관 2명을 더 제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지하드는 언제였죠? 한 명은 이슬람 지하드 소속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탱크가 하마스가 설치한 지뢰를 밟았어요. 아직도 터널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테러리스트들이 남아있어요. 그냥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반 동안 우리가 추격을 멈췄던 10월 7일 의 테러리스트들도요. 그리고 현장을 관찰하던 관측병들, 10월 7일 이전에 계속해서 경고했던 젊은 여성들, 하마스가 훈련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마스가 울카리 근처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하라고,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들었고 하마스는 억제되고 있다고 했죠. 그 똑같은 현장 관측병들이 다시 경고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우리가 옐로우 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에 접근해 왔고 실제로 그 선을 넘어서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IDF 장비를 훔쳐간 건데 이건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말했듯이 네타냐후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와 그의 국방장관은 군대에 지시했죠. 그리고 군대 수장, 즉 육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국방장관과 총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진정하자, 백악관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제 백악관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동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IDF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타냐후가 그냥 거절했다고는 하지 맙시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잠깐 멈춰봐요. 그 큰 이슈 전체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비판자들과 적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온 큰 쟁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하기 전에 몇몇 무기만 넘길 때 그게 바로 큰 쟁점이죠. 맞죠? 그 생각은 하마스가 소총 몇 자루만 내놓으면 이스라엘이 몇 미터 뒤로 물러나고 또 내놓으면 이스라엘이 물러나고 이런 식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동의했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묵시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노란선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동의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맞죠? 예를 들어 10월 7일 테러범이 그들 쪽 국경에 있다고 해봅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반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 위반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가 그들이 한 어떤 일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마스 표적 제거를 포기했다는 생각은 이것은 곧 이야기할 레바논에서와 비슷합니다. 만약 하마스가 도발을 한다면 하마스 전투원들이 노란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이 우리가 강하게 반격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격하는 것이 꼭 즉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뒤에 할 수도 있고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쏠 준비가 다 됐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 싶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모든 전투 작전에는 교전 구역가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거나 국제사회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노란선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행동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고위 테러 지휘관들을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옐로라인을 넘어서 우리 장비를 훔친다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 요원들이 그들의 인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반격할 수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터널을 폭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오늘 터널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복으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유명한 루티 블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시간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한 것을 예전에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의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마스, 네, 당신이 맞아요. 제 말은 이런 보고서가 있었죠. 보통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놓는 보고서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요. 하마스가 10월 7일 당시와 같은 수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엉터리 보도예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도 조직화된 군사 조직으로서의 하마스는 예전의 그림자, 아니 그림자의 일부, 아니 그림자의 일부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군사 조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가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를 제거할 때 과거에는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헤르칠의 유대 국가를 잃고 시온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효과를 내고 있고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승리 전략을 가지고 있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험은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적이 우리에게 정당성을 준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를 바꿨어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좋아요. 당신이 극악한 테러리스트 야세르 아라파트와 협상을 하면 다음 날에는 나라 전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당성을 적들의 악의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 희망을 걸어볼 만한 국면이었으니까요.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중재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헤즈볼라에 맞서 싸우고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 지역 일부를 장악해서 이스라엘 군대 없이도 실제로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었어요. 이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헤즈볼라는 점점 더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제가 신뢰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이, 즉 이슬람 공화국이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군대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레바논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건 맞아요. 네. 10월 7일 이후로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레바논에서 아주 긍정적인 점들도 보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고 헤즈볼라의 군사 조직도 대부분 괴멸되고 파괴됐으며 크게 약화됐어요. 하마스처럼요. 그들은 이제 힘을 투사하는 능력으로 보면 이제 예전의 자기들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주 좋은 소식의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헤즈볼라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레바논에 들어와서 헤즈볼라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들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모욕입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헤즈볼라가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이란의 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레바논 조직이라는 척이라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란 지휘관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전반적인 흐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이 그들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의 목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깨고 이번 주에 했던 일을 할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용감한 젊은이들이 헤즈볼라의 폭력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레바논에서 전투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레바논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좌파 쪽 사람들이 그렇죠. 네,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다른 공동체의 출신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너무 빨리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헤즈볼라의 힘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좋지만 레바논에게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신속하게 철수한다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 레바논인 친구가 저에게 말했듯이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헤즈볼라의 승리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만약 그들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다고 생각해요, 루시. 제가 예전에도 팟캐스트에서 말했듯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비관주의자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루시 블룸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쁜 소식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들어봐요.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어요. 오늘날 가자지구의 상황이 1년 전보다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나아졌나요? 그 대답은 네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상황이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나요? 그 대답도 네입니다. 이란과의 상황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나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속에 있는 지뢰를 계속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루티, 잘못된 전략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말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모든 면에서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알겠죠? 이란 국민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란 국민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자들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은 구출되어야 해요. 그것이 모두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그 혐오스러운 정권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모두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잊혀져서는 안 돼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모든 승리를 거뒀어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마스도 헤즈볼라도 약해졌고 이란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아랍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방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이기고 있는 상대와 협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일을 끝내야 해요. 그리고 참고로 당신이 레바논 친구에 대해 말한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셉 아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계속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고 떠나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적이기도 한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도와준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Israel and Diplomatic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교관이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바논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당신은 레바논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바논 총리와 외무장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없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헤즈볼라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당신들이 그 역할을 맡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이 지난 세대 어느 때보다 더 독립적일 수 있는 사실은 헤즈볼라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덕분입니다. 아마 당신은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정하세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레바논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건 헤즈볼라가 괴멸됐기 때문이고 그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오늘 8월 17일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 때쯤이면 크네세트 최대 정당인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 예비 선거 결과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예비 선거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리쿠드당 명단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월 27일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울 거예요. 아마 그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방송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정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봐요, 루티. 또 봐요.